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복잡해졌냐면은 전통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교육학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부에 대한, 특히 공부법에 대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중간만 가면 괜찮은데 독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종기가 부풀어 오르고 있고, 그 종기가 몇 년도에 터지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9세대,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양육당했던, 현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한테 양육당했던 기억, 트라우마가 실제로 우리 세포에가 저장이 돼 있어요. DNA에가. 그게 DNA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제가 뇌과학 책을 쓰기 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은 감정의 분자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분자화된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분자. 그 감정의 분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남게 되냐면은 감정을 경험했던 패턴대로 감정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몸에 남게 되죠. 그것을 저는 호르몬 순환이라고 불러요. 즉 인간은 대인관계든 직장생활이든 책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간에 반응이 조금씩 틀려요. 인간들이. 왜 틀리냐? 15세 이전에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관악도서관에 와서 이제 제가 스케줄을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간 중에서 제가 꼭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게 그 책의 제목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예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근데 제가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유전된다라고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지난 5년간. 근데 그 제목이 딱 나온 거예요. 트라우마가 어떻게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호르몬 순환으로서 유전이 되고, 감정 물질과 감정 분자가 우리 DNA의 스위치, 전사 물질이라는 것을 조절을 하게 돼요. 후속 유전체라고 불러요. 그걸 후속 유전체. DNA를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 효소라고 하기도 하고 촉매라고 하기도 하고 전사 유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후속 유전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하고도 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산균만 잘 먹어도요, 또는 특정 비타민만 잘 먹어도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의해서도 성격이 바뀌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물을 많이 먹느냐 동물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감정이 바뀌고요. 또한 우리 감정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바뀌어버려요. 반대로.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 DNA 바깥에 조절 유전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부모에게 전혀 없는 형질이 자녀한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녀가 후천적인 형질이 가장 많이 변하는 나이는 15세 이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25세까지 좀 유연합니다. 원래 물질적으로는 10살 이전에 거의 두뇌가 뭐 90% 이상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10살 이전에 거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은 좀 패턴화된다. 정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살 이전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유초등 부모 대상인데, 물론 뭐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뭐 큰애가 있을 수도.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다음 25일 날. 그래서 화면을, 이게 이제 제 그림이고요. 화면을 여기다 놓고 해보죠. 여기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사물의 기원을 무시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 말. 두 번째 문장, 모든 세포는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이게 물리학을 전공하고 생물학을 전공한 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우리 세포 진화 자체가 역사고, 그런데 이게 진화라는 건 몇백만 년, 600만 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진화라는 건 이렇게 있는데,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나요. 우리가 천자문이라는 천자문을 다른 말로 백수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머리카락이 길어나는데. 그래서 백수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이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요. DNA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돌연변이도 그렇게 점차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연구해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어쨌건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DNA 대 환경의 영향은 1대 3으로 나옵니다. 25% 대 75%가 나와요. 암에 걸리는 문제, 장수하는 문제, 머리가 좋아지는 문제, 사회적으로 인성과 창의성이 좋아지는 문제, 전부 1대 3이에요.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1대 3이에요. 75%. 계속 1대 3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뇌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1대 3으로 그게 되고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1대 3이 아니라 1대 4, 1대 5 계속해서 후천적인 영향이 우리 인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다가. 그런데 그게 지금은 생물학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격을 조절하는 칩이나 일종의 호르몬의 자동 분사 장치 같은 것을요, 피부 속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그 성범죄자들을 전자팔찌를 채우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거세를 하는 것처럼, 화학물질로 성욕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된 인간성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뭐 미래에 그걸 병원이라고 할까요? 병원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곳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의 성격, 우리가 원하는 성격대로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인공적으로 줌으로써 우리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두뇌의 활성도를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인간은 선천적인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근데 미래를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과학기술로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클 거라는 오해였던 거예요.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뭐 이런 오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내 몸속의 감정 분자는 그렇게 돌아가고, 나는 아이가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반응을 꼭 그렇게 하고,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표정을 짓게 되고. 그런데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중뇌 변형계, 감정의 두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하나는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든 동물은 모방을 통해서 그 성인 개체의 행동과 표정과 말투와 뭐 이런 것들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뭐 조류할 것 없이 심지어 곤충까지도 자기 부모가 하는 걸 학습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곤충까지도. 뭐 까치는 물론이고, 뭐 조류는 뭐 물론이고,
그래서 까치가 노래하는 게요, 유럽 까치하고 미국 까치하고 한국 까치가 틀려요. 노래를 아버지한테 배우거든요. 주로 이제 수컷들이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 까치 노래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방언이 심해요, 굉장히. 까치 노래들이. 지역에 따라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부모가 양육받은 대로 자식이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이것을 조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도 심하고 그 부모가, 또는 뭐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가족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그 환경에서 자라는데, 희한하게 그 아이가 결혼할 무렵이 되면 자기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확률이 77%나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래서 어떤 집안에 상처와 이혼의 경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감정 처리, 해석하는 방식이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문화가 유전이 된 거죠.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가 유전이 되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할 여자, 또 이혼할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 보이는 거죠. 악순환이 손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또 손자 때, 증손자 때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폐쇄형, 개방형, 무슨 형 이렇게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꼭 자기처럼 안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결혼할 확률이 77%나 되더라, 무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뀔 수 있는 확률을 또 그 책에서 나옵니다.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즉 무슨 얘기냐? 부모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제 딱 애를 낳아가지고, 좋아, 내가 결혼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 남편을 아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내가 이 저주를 물려주지 않고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부모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고 감정 코칭을 하고 해도 그게 완화되고 바뀔 확률이 1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8살 이전에 그 애한테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0살 이후에 좋은 선생을 만나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11%만 바뀌더라는 거죠. 그 어떤 감정 처리하는 그 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유전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유전되는 게 75%인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남의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남의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자기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 자기 제자들이 그다지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유전자 탓하는 거예요. 제일 편하거든요. 네 애미, 네 애비, 니네 집안.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지만 75%는 후천적인 영향입니다. 창의성과 인성과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극소수의 아주 어떤 강한 이상적인 DNA를 타고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잘 바뀌기는 않겠지만은 보편적으로 75%는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조사가 또 뭐냐면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로젠탈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부모가 그래 후천적으로 할아버지나 부모보다 우리 자식들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게 75%다. 또는 99%다. 라고 믿어야만 바뀌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무슨 얘기냐?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부모가. 지 애비처럼 살다가 죽겠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바뀌는데 안 믿으면 안 바뀌더라. 좋아질 확률조차 없더라 이거죠. 그게 로젠탈 효과에서 계속 나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즉, 그 간단하게 이제 모르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특별히 좋은 애들만 뽑았어요라고 담임선한테 맡기고, 얘네는 보통 아이들이에요. 얘네는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만 그렇게 한 거야. 그 담임한테 말 한마디만 그렇게 했고,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1년 후에 그 말 한마디대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애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요. 다 문제로 바뀌어 있어. 보통 애로 남아 있어. 얘네들 특별히 선출한 애예요. 굉장히 좋아진 거야. 그 차이가 뭐죠? 담임 선생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인데 1년 후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감정 처리. 감정이 분자화된다라는 거예요. DNA를 바꾸고 뇌세포의 연결망을 바꿔버리고, 그런 얘기를 쭉 해볼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자, 처음에 제가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했죠. 과거에 우리가 알아왔던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주지 않고 이익도 주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해를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트랜스 휴먼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미래 인문학이다. 현재 인문학하고 미래 인문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책 표지에 보면은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지금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제가 위로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빨간 글씨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라고 써놨죠.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리딩으로 리드하는 것 자체가 구세대적인 발상입니다. 앞으로 시대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리딩의 영역 자체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건 인공지능의 영역이에요.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니체 같은 철학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로봇은 니체 이상의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책을 읽게 되면. 그게 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요, 인공 채팅봇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끼리 그 대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켜봐요. 그럼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철학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뭐가 또 나타나냐면 집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집착이 뭐냐면은, 집착이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그 사전에 어떤 단어의 정의를 고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어떤 단어는 뭐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럼 이거 우리가 서술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듯이 각자. 사랑은 뭐 이런 거다. 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Love is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A라는 인공지능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정의를 딱 바꿔놓으면요, 그 다음날 B라는 인공지능이 자기 식대로 또 바꿔놔. 이걸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자기 주장이 생길 정도로 갈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노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비밀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비밀을 인간한테 숨기는 게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만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내린 명령을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인간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산업활동을 못하게 마지막에 합니다. 집안에서 못 나오게. 왜냐면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활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집안에 가둬야 되겠다. 즉 인간을 사육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게 되죠. 근데 이게 그 인공지능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제일 임무는 뭐냐면 인간을 보존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망난이기 때문에 인간을 밖에 나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얘네들이. 생각이 깊어진 거죠, 사실은. 한 단계 더 나가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 학자가 브레인하고 두 개의 이중 브레인을 가진 강력한 로봇 하나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름이 써니예요. 써니. 아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그 써니의 손은 더 특수한 합금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 로봇을 죽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놓고서 자기는 자살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호하는 명령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인간을 한 종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을 죽여요. 그 로봇들이. 인간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 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인간 종은 죽여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얘네들이 뒤집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 네, 그렇게 아무튼. 자,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이 스토리가 영화 스토리가 왜 나왔냐면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경쟁력과 인문학적인 경쟁력, 즉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의 문학을 이해하고 인간이 저술한 책을 이해하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경쟁력 자체가 인공지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혹시 그 포인터가 없나 모르겠네. 혹시 레이저 포인터 없나요? 담당자 안 계시죠? 네, 그냥 넘어가죠. 저기다 제가 빨간 글씨 중에 맨 아래쪽에 경쟁력이 상상력과 상생력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경쟁력 앞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쳐놨어요. 경쟁력 앞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인간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경쟁력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세돌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과거에 배운 상식들과 인간의 창의력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세돌 인터뷰입니다.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명령하기는 더 어렵다. 제가 이 명언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미래의 인간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거나 인공지능한테 명령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인간은. 왜 그러냐?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많이 알 수가 없고 첫째, 인간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두뇌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화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처리 안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감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는 50억 분의 1만 처리합니다. 전전도입에서. 그렇게 진화되었어요, 인간은. 그런데 반면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화돼 가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 50억 배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물학적인 진화는 속도가 느리고 전자공학적인 진화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에 우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학습 자체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애들한테는 학습이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나이 먹고 그 영어 외국 90 넘어서 영어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 있죠. 그거 통역사로 취직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재미로 배우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뭐든지 재미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재미로 해야 되는 시대. 자, 그것이 학습이 됐든 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요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아이들이 그것은 재미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재미있어야 돼요. 현재 이 과정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계속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파민이 현재 자기가 그 과정을 즐기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때, 보람이라는 게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부터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요리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10년 후만 돼도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될 거예요. 경쟁력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오늘 강의가 제목이 워킹맘 데이터 우리 아이 자기주도 교육법 세부 내용, 부모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그리고 감정 복층 학습, 중독의 순환, 자기주도성 교육법. 네, 그렇습니다. 알고 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몇 분 흘렀죠? 제가 서두를 너무 많이 5분 정도. 서두를 너무 많이 뺐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많이 들었고 뭐 직장에서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쪽에 이제 세부 내용이 요 말씀하시는 거랑 부합된 제목이면은 네.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학습과 뭐 감정 코칭, 자기 주도성 교육법 이런 쪽인데. 예.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 강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걸 열어놓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빨리 아무튼 끊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강사가 이렇게 컨텐츠가 많다 보면 3,000% 빠져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계획 없이 여행하듯이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다가 부모의 의도라는 말 왼쪽에 파란색 사각형 안에 한국의 트라우마와 역사 치료라는 거를 앞에다가 전제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전제를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애들을 양육하게 되면은요, 먹이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굶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옛날에. 너무 많이 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세대의 부모가 지금 세대 부모한테 애들을 맡기면은 지금 세대 부모는 뭐에 집착을 할까요? 책하고 교육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시 패스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해서 잘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걸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즉, 주변에서 굶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 시대의 부모도 너무나 강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깔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깔고. 근데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서두에 왜 꺼냈냐면은, 자, 리딩으로 리드를 하지 마라. 인공지능이 인문학을 더 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 채팅봇들이 그러고 있다. 지들끼리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개념 정리 다시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들끼리 인문학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예.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의 페퍼라는 로봇은 그 손정희 씨가 인수한 로봇, 서비스 로봇인데, 인간의 코르티솔, 짜증날 때 나오는 호르몬, 도파민, 보람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 화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다음에 편안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 이거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시켜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의 표정과 눈동자와 행동에서 감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감정에 대응을 하는데, 그 로봇이 실제로 감정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계산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계산해서 인간한테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면은 로봇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처럼 느끼도록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로봇이 나를 공감해주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해야만이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죠. 근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빛과 표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일단 첫째. 그래서 이 얘기 넘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할머니 세대가 밥을 굶는 사람들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었듯이 우리는 출세 지향, 출세하지 않으면 억울하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거, 그죠? 현실적인 트라우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거, 저기 양육실수,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살 이전의 아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습니다. 첫째, 용기가 대단하다. 둘째, 결단력이 좋다. 왜? 갖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10살 이전의 아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 딱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나왔어. 결단력 있잖아. 용기.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건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은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나이는 14세, 15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두뇌가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살 이전에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자 들고 저 뒤에 서 있어.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지갑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1,000원짜리 하나 없어지면 단체 기합 받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문제가 뭐냐? 다이아몬드 원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즉 굉장히 큰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애인데 캐럿을 계속
줄이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3세부터 8세 사이에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금지 언어라는 겁니다. 금지 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3세부터 8세까지는 두뇌가 세타파 상태에 머물게 돼요. 세타파 상태는 성인이 최면에 걸렸을 때 세타파 상태로 바뀝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잠자다가 일어날 무렵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굉장한 영감이 떠오를 때, 그 다음에 유리 겔러가 예전에 초능력을 했죠. 인간이 보편적인 능력보다 더 초능력을 할 때 두뇌가 세타파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성인이 최면에 걸렸을 때 세타파로 바뀌는데 그 세타파 상태가 3살부터 8살까지 굉장히 더 자주 아이들의 두뇌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3살부터 8살짜리 아이들이,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4번 충고, 3번 명령, 7번 회유 뭐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가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떤 여유가 없냐면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너 지금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죠. 특히 맞벌이 부분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뭔가 이렇게 평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빨리 바른 길을 제시한다거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제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그 욕구 때문에 금지 언어가 나가게 됩니다. 또 그쳐야지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우는 것을 그치게 한다거나 막 떼쓰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부터가 금지 언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어떤 아이 때문에 내가 시간을 뺏기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들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요. 여기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선 이러면 안 되고, 도서관에 가서 이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살 때까지는 금지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가서 외식을 하면은 금지 언어를 쓸 이유가 별로 없겠죠. 왜? 떠들어도 안 들리니까. 옆에 테이블에 샤브샤브 먹고 있는 그 옆 테이블에 방해를 안 주니까, 그죠? 옆 테이블 의자 가서 만지고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럼 금지 언어를 안 쓰겠죠. 근데 3세, 8세 경에 이 우리 도시의 환경,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환경에서 금지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자동차야. 굉장히 무서운 살인기계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두뇌가 최면 상태인 3세, 8세 아이들이 금지 언어를 듣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 세상은 위험하고 내가 뭔가를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시도하면 안 되고, 늘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거나 물어봐야 되고, 또는 안내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각인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지금 현대 양육에서 아주 엄청나게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은 거야, 부모들이.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를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도서관에 가면은 더 많은 책을 봤으면 좋겠고,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대의 트라우마가 뭐라고요? 덜 배운 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게 비정상적인 트라우마거든요. 즉, 이 시대가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트라우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밥 굶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밥 굶는 것이 너무 불행한 것이 각인이 돼서 손자만 보면 먹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나이 들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트라우마예요, 그게.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대의 트라우마. 우리는 트라우마가 뭐죠? 뭐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세대가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먹이는 게 할머니들이 그 밥을 먹이는 게 제가 뇌과학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10세 전후에 공복기가 부족해지면 발암률이 올라갑니다.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력이. 그럼 왜 도대체 그럼 10세 전후에 이 공복기라는 것이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고 봤더니 우리 장 대부분의 면역세포는 물론 골수에서 만들지만 면역세포 활성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절인자, 효소, 촉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면역 물질은 장에서 만들어요. 장에서 만드는데 장이 음식이 들어오면은 소화 활동에 집중을 하고 음식이 없을 때 면역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무가 공복기 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아보도우루라는 일본의 면역학자는 면역학에 대해서 책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의 거의 80%는 봤는데요. 공복기를 밤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한 인간이 공복기가 최소 16시간 동안 음식이 안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침을 먹지 말고 아점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잠을 잔 다음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아침 안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는데 아마 그 저변에는 그 면역력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공복기 때 면역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장이. 물론 거기엔 유산균이라는 거 아주 좋은 장내 세균의 환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 이제 또 그러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막 먹여요. 할머니들한테 양육을 받게 되면 애들이 공복기가 없어요. 공복기가. 자기 전에도 먹고 아침 일어나서도 먹고 계속 먹이니까 왜? 먹이는 트라우마. 굶었던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트라우마가 우리 세대에 가르치는 트라우마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겁니다. 인간의 인공지능과 대비했을 때 인간의 장점은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일종의 그러니까 미래 경제는 키덜트와 덕후의 경제로 바뀌어 가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경쟁력이 필요한 영역은 다 차지하게 되고 그 나머지 영역이 인공지능 영역이 차지하지 않는 영역은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은 굉장히 외골수처럼 뭔가 하나에 집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딱지 접기면 종이 접기만 했다거나 뭐 LP판만 모았다거나 아니면은 피규어만 계속해서 모았다거나 만들기만 막 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덕후들이 새로운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요해지죠? 인간이 거의 백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백수가 되면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 쓰게 되죠. 미래 사회는. 직업 자체가 아주 경쟁력 있는 프리랜서만 일을 하게 돼요. 미래에는. 그것을 기익 이코노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완전히 그 프리랜서 알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데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문재인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회 전체 이 지구의 트렌드하고 안 맞아요. 지구의 트렌드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가 백수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전체 트렌드죠. 자, 그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책을 통해서 자, 이 페이지를 보고서 이걸 정리하고 이제 그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은 자, 도덕적 판단은 그래서 14세, 15세 경에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스스로. 왜냐면 그 이전에 그 10살 전후에 도덕적인 판단의 그 양육 언어가 부모로부터 전달이 되게 되면은 저기 나오시죠? 도덕적 자괴감에 빠지면서 자존감이 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가.
그게 이제 부모의 그 의도고 이게 이제 아이의 결과죠. 네.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종교가 없지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가 나옵니다. 풀을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는 누가 대답하는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천사인가 누군가가 선지자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의 뿌리가 상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 익을 때까지 냅둬라. 다 익은 다음에 알곡은 수확하면 되고 가라지는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양육도 똑같은 거예요. 비판할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중2, 중3까지.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여파를 미쳐가지고 나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14, 15세라는 거예요. 두뇌가. 그 전에 비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알곡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원석 비유랑 똑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갈아야 되죠. 근데 갈기 적당한 때에 갈아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때려버리는 거야. 비판하고 도덕적 판단하고 명령하고 충고하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 원석이 점점 작아져.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대에 이것도 역시 트라우마인데 뭐냐면은 줄을 잘못 서면은 큰일 나더라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세대의 트라우마입니다. 줄을 잘못 서면 큰일 나더라. 즉 모범 답안이 있더라. 삶에는 국제중을 가야 되고 대원외고를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더라. 뭐 이런 어떤 모범 답안이 있고 항맥, 인맥 이 라인을 잘 써야 되더라라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철저히 깨집니다. 그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모범 답안을 찾는 게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지선다 오디선다 해서 답 찾는 게 버릇이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질문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수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정답을 찾는 그게 우리 몸 안에 각인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인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한테도 그렇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세대가 그래요. 대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고 그게 잔디깎기 맘이죠.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선택 능력 좋아, 문제의식 좋아, 문제점 인식 능력 좋아. 5번에 해결 중간중간에 자기가 답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애들 가르칠 때 그러죠. 답답해서 중간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먼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또 시달리게 되거든요. 한국 엄마 그 심리 실험해 보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엄마들이 그게 뭐냐면은 단계별 사고와 학습 발달인데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특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미 데이터화되거나 수치화되고 결정된 것들을 파악하는 속도는 인간의 거의 수조 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초에 800만 권을 읽어요. 인공지능이. 텍스트 검색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지금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이런 책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20분 만에 공부할 수 있는 걸 인간이 공부하려면 2000년 동안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길병원에 와 있는 그 왓슨이라는 의사 진단 로봇이 의학 논문을 읽는데 그 왓슨이 2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읽으려면 200년이 걸려요.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이렇게 뭔가 규격화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과 인간은 게임이 안 된다. 첫째.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이 약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약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비유, 은유.
서로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서 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거에 약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는 이것까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단계별 사고입니다. 즉 초등학교 때 아이가 뭔가를 막 궁금해하고 뭐가 안 풀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애가 반에서 굉장히 우수한 애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는 아마 참아줄 거예요. 가장 우수한 애니까 자기 반에서. 가장 똑똑하니까. 근데 가장 똑똑한 애가 아닌 거야. 그죠? 중간이나 중간 밑이야 만약에. 그럼 더 주고 싶습니다. 더 가르치고 싶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뭐를 없애버리냐면 맥락적인 사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맥락적인 사고가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은 이 두 가지 사항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룻밤 또 자다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맥락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훈련을 예전에 미국의 어떤 과학고등학교에서 한 선생이, 한 물리 선생이, 과학 선생이 아이들한테 그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은 한 달 동안 생각해야만이 겨우 풀리는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즉 하룻밤 자가지고 도저히 그 문제가 안 풀려요. 즉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버거운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법 할 때 집중적으로 나올 상황인데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자이가르닉이라는 검색어를 딱 쳐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효과라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효과. 인간의 두뇌는 자이가르닉 효과가 두뇌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맥락을 파악하는 두뇌가 됩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두뇌. 즉 무슨 얘기냐? 부모가 아이가 품고 있는 의문점을 대답을 말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맥락에 약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뭐죠? 정답을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답과 정답 사이에 맥락을 찾아내는 애만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상력이고 그게 10년 후부터의 경쟁력이 새로운 경쟁력인 거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근데 그게 이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가요. 또 지금 미국의 상당한 중견급 벤처기업에서는 최종 면접을 보는데 신입사원들이 다 왔어요. 최종 면접을 뭘 보냐면은 부서진 책상이나 부서진 의자를 못이나 망치나 최소한의 도구를 두고 고치는 연습을 고쳐보라고 합니다. 가장 튼튼하게 잘 고치는 애가 1등이에요. 그냥 무조건 뽑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구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도구적인 맥락. 그 문장과 문장에만 맥락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구적인 맥락이 발달한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인사의 문제라든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문제라든가 거기서 또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의성과 가장 밀접한 지능은 공간지각 능력이다.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의자를 고치는 면접을 보냐 이거죠. 왜? 영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국 대기업도 그다음에 그 삼성의 그 적성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공간지각 능력을 묻는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페르미 추정이라는 게 전부 다 맥락적인 지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답이 없어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너는 어떻게 화해시킬래?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현대인가 삼성인가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전혀 동떨어진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는 법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 자신이
조그만 개미처럼 바뀌어서 믹서기에 빠졌는데 넌 어떻게 탈출할래 이거예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뭘 보는 거죠? 뭘 보는 줄 아세요?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입사 면접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럼 정답이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부모가 정답을 제시해준 적이 없어야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게 저기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필사즉생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필사즉생을 얘기했는가? 담대함.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뇌과학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의 담대함을 죽이는, 특히 죽여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9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자꾸 물어보는 거. 누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하듯이 하는 거. 뭐 10번도 좀 그렇지만, 이게 보면요. 자존감 저하. 자기가 잘못했다. 자존감 저하. 이게 다 담대함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저런 방식의 대화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의사와 인공지능 판사가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 의사와 인공지능 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하게 되고, 미래에는 5초의 시대입니다. 초지능, 초연결, 초국가, 초장수, 초경쟁 시대예요. 여기다 적어놨죠. 그래, 5초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인문고전 독서를 읽히면 얘가 창의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에 갔더니 의자 고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과 차별된 인간의 창의성을 끄집어내는 단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무의식에 가까운 단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무의식에 가까운 단계로. 그런데 인간의 그 무의식의 잠재력을 잘 끄집어내는 애들을 봤더니 첫째,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그것을 죽여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필사즉생이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쟁터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경쟁이 심한 어떤 외식 사업에 내가 만약에 뛰어들었다. 나중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가격을 내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더 맛있는 재료를 어디서 구해온다거나 독점한다거나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죠. 일종의 경제전쟁인데, 전쟁터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용기를 잃어버리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안쪽에서 공포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제가 두뇌에 대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편도체. 이게 아마 여기가 지금 편도체인 것 같은데, 저기가 과활성화가 되는데,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되면은 편도체의 원래 우리 진화적인 역할이 뭐였냐면은 맹수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여기 타조 아시죠? 타조가 그 위험할 때 모래 속에다 대가리를 이렇게 딱 넣고 엉덩이 대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 난 잘 본 적은 없는데, 바로 그런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게 해주면서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간이라든가
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근육에 더 빨리 에너지를 보내라. 포도당을 보내라. 왜? 빨리 전력 질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에 힘을 더 주는 호르몬과 포도당을 더 보내게 하는데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용기가 있는 사람은 호르몬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뇌에서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탈출 계획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즉 용기가 약해지게 되면 임기응변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상황에서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과 이 중내 변형계 사이에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망을 가지고 있는 안화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중간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어떤 감정,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결정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안화전두엽에서. 여기서 이미 결정하고 두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안쪽에서. 그런데 담대하지 못한 애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기서 혈류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전두엽하고 감정 사이에서 신경망하고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숨을 궁리하고.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우리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일단 내가 책임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법이 보이는 건데 누구 핑계를 댈까? 어떻게 둘러대지? 그럼 해법이 안 보여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길러지느냐의 문제예요. 자, 다시 양육으로 넘어갑니다. 그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길러지는 거죠? 이거였나? 네. 그 용기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아이 스스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신체 조작을 자기 뜻대로 해왔던 경험. 그게 운동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운동이고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자기 신체를 잘 조작해 볼 때마다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일단 몸을 움직이게 하는 호르몬 자체가 도파민이고 신경전달 물질이. 그래서 인간 전체 인생의 만족도를 가장 좌우하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학창시절에 체육교과목.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체육 시간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행복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그게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국어 뭐 이런 거. 근데 유독 나이 들어서 당신 지금 객관적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창시절에 이게 성적표를 본 거야. 근데 다른 과목은 공통점이 안 나와. 근데 유독 체육 과목을 좋아했어, 얘가. 어렸을 때. 그게 나온 겁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경험이 많을수록. 즉 야외 활동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살, 15세까지 운동하는 경험을 멈추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야, 너 초등학교 5, 6학년이잖아. 이제 너 영어 수학 학원 다녀야지. 우리 때는 당연히 그게 행복을 위했어요. 우리 때는 행복이 성적순이었어요. 맞잖아요. 이미연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연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이미연이 세화여고고 저는 세화고고 저랑 같이 학교 다녔거든요. 같은 학년이었고 이미연하고. 이미연이 제가 출연했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거짓말이죠. 사실 행복은 성적순이었죠. 더킹이란 영화 보셨죠? 엄청난 쾌락을 누리면 그 성적이 주는 어떤 하나의 그 학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성적 순이었죠. 근데 정말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행복이 성적 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이 성적 순이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던질 때가 온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애들이 이제 여기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비판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좀 반작용이 있는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실수하면 딱 디프레스 되잖아요. 이렇게 딱 깔아앉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이스 터먼 박사가 한 90년 동안 종종 연구를 했는데, 인생에서 죽을 경우를 당했다가, 죽을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을 더 살더래요.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도파민입니다. 작용 반작의 법칙이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의 실수로 잘못했다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도파민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실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복잡함. 어떤 감정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날까? 근데 그것은 질투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관심 돌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감정 코칭의 거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현재 아이의 감정을 더 이해하고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부모가, 그 양육자가. 그랬어?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계속 이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물어준다거나 그 현재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정 코칭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주저앉았어요. 이거 사달라고. 그때 같이 주저앉아서 10분, 15분, 20분 동안 저걸 사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튼 그런 비슷한 경우에.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이걸 사주면 안 되는지, 그 아이가 감정이 풀릴 때까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감정 코칭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 코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심 돌리기를 합니다. 더 자극적인 거. 치킨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 치킨하고 장난감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박탈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억울하고 슬펐는데, 시간이 지나고 엄마랑 얘기해보고 선생님이랑 얘기해보고 또 혼자서 잉잉잉 울어보니까 그게 풀려. 그 마음이, 억울함이 풀리네? 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네,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래서 왜 혼자 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혼자 울 시간이, 애들은. 혼자 잉잉잉 한참 울고 나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중에 자기가 왜 울었는지를 잊어버린대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긴 시간에 가버리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른 국면으로 빨리 전환시키기 위해서 못 울게 한다거나 짜증을 못 내게 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감정 코칭의 반대죠. 그게 이제 감정 코칭,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어쨌건 아이의 감정을 묵살했을 때 우리 두뇌는 어떤 식으로 그 도파민이 회로가 망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전두엽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그 중뇌와 그러니까 안화 전두엽, 자기 동기부여.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강할까? 애들 때는 10살 이전에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난감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얘는 아직 동물 단계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해주면서 얘를 15살까지 키워야 돼 라고 부모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인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5살이 되기 전에는 인간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욕망 덩어리야.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해도 아직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지. 결단력이 있네, 용기 있네. 얘가 혼날 거 예측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딱 훔쳤지?
이러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죠? 나중에 큰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15세 이전의 아이를 동물로 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으로 15세 이전의 아이를 왜 인간으로 볼까요? 이겁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이라는 신화. 우리 애를 경쟁력 있게 이성적으로 좀 더 어려운 책을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고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아이의 그 동물로서의 그 장점, 동물의 장점이 뭐냐면 무의식과의 연결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키덜트죠, 키덜트.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창의성이 좋은 사람의 핵심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은 동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걸 안 당한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거 도덕적 판단, 비판, 명령, 충고, 해결사, 관심 돌리기, 회유, 심리 분석, 신문, 빈정대기를 안 당하면은 키덜트가 됩니다. 커서도 창의력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걸 당하면은 창의력이 약 중학교 때 거세가 돼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고 고시패스를 한 사람과 노력으로 그것을 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 노력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만든 사람의 특성이 뭐냐? 굉장히 고지식해요. 창의성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특성입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덜트가 아니에요. 이미 창의성은 사라진 지 오래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 다니면서 어쨌건 고시와 관련된 자들을 절대 정치인을 시키지 말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다니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못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서울대 그 김선진 교수인가가 중년 성인기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두뇌를 연구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중뇌와 전전두엽 간에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혈관과 신경망 자체가 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두엽과 중뇌, 변연계 사이에 있는 혈관과 신경망이 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욕망 덩어리와 그 복잡한 감정, 아이들의 감정. 왜? 이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하면 전전두엽과 중뇌 사이의 신경망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대신 풀어주면 브레인은 얘는 그 조종사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조종사가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자기 이성으로 해석을 내는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 비판, 명령, 충고 저런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얘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그 혈관과 신경망이 튼튼해지는데 외부에서 결론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적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살률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더 비관적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통계를 내보니까 고학력자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고학력 부모를 둔 자식들이 실업률이 더 높아요. 캥거루족이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직장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복잡한 감정과 감정적인 혼돈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일찍 교육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란스러운 감정을 자기 전전두엽으로 해석을 한 경험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는 잘했고 명문대는 나왔는데 아직 애인 겁니다. 왜? 자기 그 중뇌 변연계와 전전두엽 연결망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애가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괴물이 돼버려요. 왜냐?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 자기 감정을 자기 전전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망은 욕망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낮의 문화와 밤의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밤에 접대 문화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뭐냐? 사회적인 지위와 돈벌이의 수단인 거죠. 낮의 일은. 밤에는 뭐죠?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과 삶이. 그게 우리 세대의 문화예요. 현재. 우리 세대 선배들의 문화고. 58년생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라고요. 그게. 근데 그 모든 총체적인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 이후에. 그게 하나의 시발탄이에요. 김영란법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우리가 느꼈던 그런 문화 자체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정리해야지 이게 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잠깐만 2, 3분 쉬었다가 내가 여기서 뭘 얘기 안 했나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할게요. 이겁니다. 핵심은 아까 중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라는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맥락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했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공지능한테 백전백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미래사회죠. 미래는 공무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사회 공무원 반드시 줄어듭니다. 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안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후진국형이 되기 때문에 미래사회 공무원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향후 5년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지금. 더 문제인데. 그래서 미래사회 공무원이라는 것도 미래 공무원도 굉장한 창의성과 봉사정신이 없으면요 공무원 자체가 되기가 힘들어요. 아예 면접에서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미래사회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두뇌 자체를 검사해서 창의성과 봉사정신 두 가지가 완벽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 두뇌를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를 스캔해서 교도소에서 그 범죄인들 두뇌를 스캔해서 재범률을 거의 85%까지 맞춥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재범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두뇌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미래사회 면접은 두뇌를 바로 스캔해버려요. 그 아이가 어떤 두뇌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아주 가까운. 지금 이미 그 기술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더 혼돈스럽고 카오스란 말이에요. 카오스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세 이전의 아이들을 동물이라고 보고 좀 더 카오스를 허락을 해주고 그 감정적인 혼돈과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스스로 그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은 얘는 인공지능하고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중고등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강의는 제가 좀 달라질 텐데 이미 그렇게 자라버린 거죠. 15세까지. 그럼 그렇게 자란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전략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강의는 좀 달라지죠. 저는. 일단 잠시 휴식하고서 마지막 30분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